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한 주간의 시황을 좀 정리해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떠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이 중요하죠. 얘네들이 제대로 된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코스닥도 더욱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5G 관련해서 3월에 어떤 시점이 다 왔기 때문에 5G 관련한 수혜주도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5G 관련한 종목들은 뭐 RFHIC, 뭐 Y솔, 그다음에 뭐 대한광통신도 생각을 하고요. 등등등 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어떤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안전성에 대한 느낌을. 그래서 그렇다면 누굴까라는 것. 그래서 저희의 어떤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여기 달력을 보시면 금요일에 이번 달에 3번 정도 적립식을 추가 매수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해야 되는 날이긴 했었는데 좀 고민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4일 정도가 남아있고 해서 다음 주에 매매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이번 주는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OMC 관련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일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보통 1월에 거의 다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2월에 이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 그렇게 시장에 큰 무언가를 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확실히 나름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어떤 내용들이냐면 금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자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산 축소를 종료하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시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자산 축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관련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뭐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니 금리 하반기도 안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시장이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생각해 보면 올해 한 3-4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지표들의 어떤 부진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그래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아주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재는 나머지가 악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인데요. 이것이 최근 뉴스에 보면 MOU를 체결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 보면 3월 1일에 혹시 체결이 안 되더라도 관세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가진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것도 지금으로서는 좋아지는 방향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황을 이렇게 좀 보면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는 주간 단위로 보면 시장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일단 오늘을 좀 보면 그래도 이렇게 길게 보면 옆으로 횡보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그래도 오늘 코스피의 모습은 좀 특이했는데요. 어, 장 막판에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빨간색인데요. 쭉 팔고 있다가 거의 장 막판에 확 올려버렸거든요. 1,000억 가까이를.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살짝 놀랬고, 이거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수급을,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 빨간색인데요. 연초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외국인의 그 수급은 잠깐 눌리는 듯 했지만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 역시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떠한 그 방향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횡보 이러한 수급 구조가 가장 시장이 좋을 때이거든요.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볼 때. 그래서 일단 시황은 변한 건 없습니다. 아직은 시황 자체가 매도세보다는 확실히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준의 어떤 FOMC 관련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어떤 이견이 있긴 했지만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S&P 500을 일단 보면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지선의 어떠한 구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이 요 언저리인데 요곳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 못하면 조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평소보다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얘기하고 다음 주도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수급과 미국 시장의 방향성들을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 언저리거든요. 우리 시장은 아직 조금 더 상방의 어떤 기운이 있긴 한데요. 어떤 자리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일단은 그 지수를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좀 따라가는 것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차트를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로 보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그어놓은 자리. 여기도 의미 있는 가격 구간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할까? 근데 여기에서 약간 조금 눌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 먼저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고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코스닥이 좀 빠지면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시차가 있긴 해도. 그래서 코스닥의 어떠한 이 거래량들이 최근에 좀 많아졌거든요. 이것이 조금 불안한 요인은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에서의 방향성이 조금 고민되는 자리에 왔고 수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보통 두 가지이겠죠. 뭐라고 할까요? 활발한 어떤 그 매도, 그러니까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흔적들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손바뀜들. 근데 지금까지 이 상승에서의 매수자가 지금 혹시 매도 쪽으로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고민되는 그런 주일 것이고 변동성도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에서 그래도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런 뉴스가 엊그젠가 뭐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를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까 하다가 올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키워서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요런 내용이긴 해요.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전면전, 혹은 뭐 가격 경쟁 변수,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태까지 잘 성장해오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쪽이 이제는 레드오션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는 오리지널 약의 어떤 그 가격 인하라는 어떤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잘 비교 정리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좀 요걸 먼저 표를 먼저 보면 뭐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장단점들을 이렇게 구분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 약 대비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우리 기업으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얘네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긴 할 텐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인하해서 만약에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애들이 경쟁을 벌이면 바이오시밀러 애들은 맞대응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맞대응이 안 됩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리지널 쪽에서의 약값이 인하되는 이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이 대표주들을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여기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읽어볼 만한 내용이긴 해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부 어떤 상품에서는 점유율이 56%를 넘어간 거예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은 오리지널의 어떠한 그 거를 앞질렀다는 소리잖아요. 압도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오리지널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바이오시밀러 쪽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저의 의견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약들은 특허의 어떤 보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엄청난 어떠한 수익을 냈고, 왜냐면 제조 원가가 5%밖에 판가의 어떤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대부분 마진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매출이 나왔는데 한 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조 어떤 원가를 제한 어떤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제조 원가가 한 5%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플러스 어떤 뭐 감가상각이든 뭐 어떤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러프하게 매출이 한 뭐 100억 정도가 오리지널이 나왔을 때 뭐 제조 원가를 뭐 크게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한 90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판관비 같은 게 나올 텐데 판관비라고 하면 보통 이쪽에는 영업할
활동의 비율이 크거든요. 보통 한 3, 40%를 제하거든요. 한 40% 정도 영업 활동비가 쓰인다라고 하면 한 50%가 남죠. 이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오리지널 제작사들이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매출 총이익 여기가 한 50억 한 55억 정도가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말은 뭐냐면 재고 원가 그 제조 원가가 아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데 제조 원가를 한 45%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라도 요게 차이 난다라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예 그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여기서 뭐 한 절반 정도 확 이렇게 매출을 줄일 정도로 약값을 확 다운시켜도 얘네들은 충분히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 100원짜리 했던 약을 5원에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마음 먹고 이거를 80%를 빼서 20원에 팔아도 얘네는 15원이 남는다라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바이오시밀러는. 이렇게 경쟁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제 20년 동안 할 만큼 다 했고 충분히 투자한 거 다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매우 조금 곤란한 이런 입장이긴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오리지널은 그 비중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나 얘네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계속 R&D 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현금 흐름을 다 더해본 겁니다. 여태까지 한 2010년부터 한 8년까지를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7,820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얘네들은 또 투자 활동을 할 것이잖아요. 근데 투자 활동은 약 한 2조 정도가 투자 활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11조 정도가 11조가 아니죠. 1조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현금만 따라가서 본다면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순이익의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얘네들이 여태까지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EPS의 그 증가율, EPS 증가율이 PER의 증가 속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높은 PER을 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흐름이 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증가율이 확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PER이 매우 비싼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우 그 가치 투자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더라면 매매할 대상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수급적인 어떤 문제가 있죠. 얘네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번 것으로 계속 투자 활동하기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회사에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계속 그런 어떠한 현금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매출로 연결시켜서 순이익으로 연결하고 결국엔 또 현금 흐름을 계속 좋게 만드는 건데
지금 한번 딱 막힌 상황이 온 거예요. 큰 위기가.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점 영업 활동비 영업비를 많이 쓰이는 것을 없애고 직영점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약 애들이 가격을 내리더라도 영업이익률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들인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두서없이 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구조적으로는 이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오리지널 애들이 가격을 확 낮추면 셀트리온 애들이 직영점의 어떤 체제를 갖추기 전에 만들어지면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답이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사실. 답이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그냥 EPS만 한번 연간으로 그냥 러프하게 한번 볼게요. 보면은 EPS가 2017년도까지가 가장 최고점이었고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EPS가 반등하기가 좀 예전에 어떤 그 높았던 금액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측치들은 이제 그래도 2018년도를 바닥으로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치는 있긴 한데요. 이것에 대한 변수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꽤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정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장 그것이 고민이에요. 얘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표되는 이 셀트리온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등이 나오려면 그때 예전에 삼청당 제약을 소개할 때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 임상 상삼을 글로벌 3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어떤 사례가 나오면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단체로 우르르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요거 셀트리온을 현재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현재 그러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를 건데 아주 길게 5년, 10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구간은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매수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셀트리온을.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장이 돌아나가는 것까지 확인되지 전까지는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일단은 현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까지 그죠? 저희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누군가 글로벌 3상에서의 성공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어떤 큰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신라젠도 그렇죠. 신라젠도 계속 옆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일부 다른 몇 개 종목들은 강하게 가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이 좀 더 남은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4만 원까지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신라젠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은 전혀 관심을 갖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시간이 꽤 됐으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 뭔가요? 요런 내용의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카페에. 윌리엄 오닐이라면 매수할까? 사실 윌리엄 오닐이라면,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 쫙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 그리고 시장이 쫙 반등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를 보면 요 언저리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이거 시장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바닥 언저리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이 미국 시장을 사야 되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요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의 어떤 미디어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워렌 버핏도 끝났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때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장을 맞추는 것에 역시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 오닐은 누구냐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이 바닥이다 싸다 내가 정한 어떤 위치보다 확실히 밑에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차트와 무관하게 좋은 회사라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윌리엄 오닐은 그렇지 않고요. 이런 구간에 아무리 싸도 매매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높은 가격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쭉 주가가 상승하고 어떤 신고가에 임박했을 때에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 니콜라스 다비스나 뭐 제시 리버모어처럼. 그래서 좀 성향이 다른인데 이런 윌리엄 오닐은 이런 자리에서 최고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라면 과감하게 매수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윌리엄 오닐이 RFHIC를 봤다면 매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본 건데요. 일단 이 회사의 실적만을 일단 봐보면 이렇게 볼게요. EPS 증감이 작년이 피크였죠. 270%, 그 다음에 올해는 약 30%. 여기까지가 저는 최고라고 보고요. 아마 RFHIC는 이번 연도에 매매가 마무리돼야 될 단계이고 내년까지 넘어갈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쌀쌀해질 정도 때는 매매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5, 16, 18 쭉 올라오고 내년에 ROE가 축소되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쌀쌀해지는 뭐 가을 언저리에는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보통 그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워렌 버핏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PER이 올해 19배야. 이거 어떻게 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뭐 새롭게 최근에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PER이 아닌 뭐 패그도 많이 보죠. 이거는 PER이 19배면 EPS 증감률과 비교하는 건데요. EPS 증감률이 30이다. 라고 하면 요 정도로 되면 이거는 저평가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PR이 19배인데 EPS 증감률이 19배다라고 해도 이건 고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PER 증감이 19인데 EPS 증감이 한 10 정도 됐다. 이거는 엄청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대1까지도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뭐 1대2 정도 되면 혹은 1대 1.5 정도 비율만 되면 이거는 매매하기 적당하다. 성장주로서 이 정도 PER은 용인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RFHIC는 PER을 고려할 때 EPS의 증감률과 이익 증감률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고평가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봤던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EPS, PER이 올해 한 70배 정도 되거든요. 70? PER이 70 정도 돼요. 근데 EPS를 보면 이만큼 늘거든요. 이게 얼마인가요? 이 느는 게 잠깐만요. 한 30% 정도 EPS가 늘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PER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60배인데 EPS 증가율이 한 30배 정도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대 한 0.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고평가라고 이야기하기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패그의 지수를 보는 사람들은 영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피터 린치도 대표적으로 책에서 소개를 했고, 유명한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보면 PER이 이것도 비슷하게 60배, 그죠? 60배. 그 다음에 EPS 증가함을 보면 이 정도 오면 얼마 되지도 않죠. 1187 나누기 936, 한 26% 정도 EPS 성장이에요. 이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됐다. EPS가 증가하는 것 대비해서 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EPS, PER 이런 거 이 구조로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실적보다 너무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RFHIC 같은 경우에 매우 실적이 강한, 올해 EPS 성장률이 30 정도가 나오고 ROE도 한 1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알겠죠? 시장 규모가 5G 관련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이 있나요? 2차 전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2차 전지의 성장률과 거의 비슷할 정도가 5G거든요. 그래서 사실 5G는 포드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의 차트를 일단 먼저 봐볼까요? 꽤 많이 올라온 느낌도 나죠, 이렇게. 그죠? 요 자리에 와 있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분명히 5G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뭐 이제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통신업체들이 어떤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5G의 시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통신 장비에만 한 추정으로 요 정도 2조 5천억 정도가 예정이라고 하니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겁이 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장성은 알겠지만 이 장비주의 이 특징이란 게 있잖아요. 장비주의 특징들은 뭐냐면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회사는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죠. 뭐 분명히 이게 현재라고 하면 장비주의 어떠한 실적들이 이렇게 나올 것인데 설치가 다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이 혹시 여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은 이 언저리인가? 라는 생각.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때 주가가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성장하는데도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안 가고 있다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면 실적이 나중에 급하게 오르든지 너무 오르면 다시 또 빠지든지 다만 실적은 우상향 하더라도 실적이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거나 안 오르거나 갑자기 올라가서 또 빠진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장비주들이 이런 변동성들이 좀 취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주의 대표격으로 보면 저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RFHIC가 있는데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거 말고도 사실 대한광통신도 있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구간에 가장 많이 매매했던 그리고 요 때는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도 좋아요. 인프라 관련된 회사이고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맞아요. 이 회사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와이솔이라는 회사도 이쪽 관련해서는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이솔 필터 관련한 장비주이죠. 그럼에도 RFHIC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투자, 그러니까 막상 5G 관련해서 어떤 시대가 탁 열렸을 때 확 많은 변동성으로서 확 빠지려나라는 이런 고민들이 하나가 있는 게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남아서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누구일까라는 건데요. 그때 얘네 같은 경우는 HR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산이라는 사업과 이제 이쪽 현재 5G 관련한 쪽에 사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얘네들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의 사업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쪽에서의 마진이 한 60%가 되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은 실적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쭉 펼쳐져 있거든요. 상황들이 좋은 상황들이.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주의 어떤 특징 때문에 아주 거품도 무섭게 나올 정도로 나오겠지만 하락하게 한번 잘못 엮이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찾는 건데 일단은 서브에 어떠한 안정적인 방산 산업이 있고 고마진에 거기다가 부채 비율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회사.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5%, ROE가 18%가 되는 회사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들의 회사도 국내 유일 생산, 어떤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에 다 매출이 나오는, 뭐 삼성과 어떤 하웨이의 매출이 나오는, 그래서 통신 어떤 서비스, 뭐 장비 부품주 중에서는 실적으로는 얘네가 일단은 현재 탑이에요. 탑. 그러면 얘네는 현재 업황이 5G 관련한 업황은 살아있고 실적이 최고이고 그 회사 자체의 안정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지금 역사적 전고점에 근접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거래량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이건 좀 관심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요때가 이제 하웨이 관련한 어떠한 요때가 아니고 요때죠. 요때죠. 하웨이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확 내려갔던 것이고
거래량이 오늘 아주 강하게 실렸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우 좋았거든요. 매우 좋았고 이거를 사실 오늘 매매하고 싶었었습니다. 오늘 너무 매매하고 싶었는데 약간 겁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것이 다시 조정이 받아질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략 내용은 뭐 다 아실 거라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 RF, 그러니까 무선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통신 어떤 신호 증폭의 어떤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 겐 트랜지스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화 칼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이 회사를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일단은 5G 관련해서 RFHIC가 가장 괜찮다라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의 수급이 좋고 기관들은 벌써 꽉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에게 물량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수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수급은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길었는데요. 일단 시장을 정리해보면, 일단 시황은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벤트들도 좀 있고, 그 어떤 연준 회의록에 대한 FOMC 회의록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해소되는지 아닌지를 시장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되고요. 더욱이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모멘텀은 무언가 하나 큰 이슈가 나올 때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종목으로서 실적이 우량한 애들의 개별 제약바이오는 매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이런 애들은 어떤 무언가 큰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회사를 골랐을 때, 왜냐면 장비주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그 회사는 RFHIC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다음 주에도 좀 민감하게 시장을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